자, 오늘 3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 27쪽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억장치는 뭐고, 주기억장치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주기억장치와 이제 보조기억장치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켜지고 컴퓨터 전원을 켜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가 주기억장치에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또한 주기억장치에 적재가 돼서 주기억장치에 로드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메모장에다 글을 쓰는 것들도요, 작업하는 모든 내용이 주기억장치에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기억장치 특성은 뭐예요?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휘발성 메모리야. 주기억장치는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저장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저장 작업을 우리는 보조기억장치에 하게 돼요. 보조기억장치는 비휘발성이다.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전원이 꺼져도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다. 우리 교재 보니까 주기억장치에 한정된 기억 용량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모리다. 이건 좀 불편한 설명이네. 전원이 차단되어도 기억 내용이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다.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느리다. 그러나 저렴하다. 주기억장치는 비싼데 보조기억장치는 저렴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이게 4장이 들어있네요. 4장이. 겉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겉에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들어있는데요. 디스크가 1장일 수도 있고 2장일 수도 있고, 요즘은 하드디스크가 고용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디스크 철판이 여러 장이 들어있어요. 요건 2장짜리고 요건 4장짜리인데 요 표면에 억세스 암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억세스 암.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저장 작업 하다 보니까 얘가 빠른 회전이니까 발열이 생기고 충격이 약하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하드디스크는 파티션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ID 방식에서 확장된 ID 방식으로, ID는 몇 개까지? 2개. 이 ID는 몇 개? 4개. 스카시 방식은 7개. 레이드는 방식에 따라서 마음대로 늘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서버 증설 작업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몇 시까지는 사용이 안 됩니다 라는 공지가 가끔 뜰 때가 있는데요. 레이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교체를 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이제 그런 거라는데, 병렬 방법보다는 직렬 방법을 사용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얼 ATA라 그래서 직렬 방식의 SATA를 쓰자. 그래서 DVD 장치, CD나 DVD 장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직렬을 하는 거예요. 병렬 방식보다는 빠른 직렬 방식을 쓰자. 빠른 직렬 방식을 쓰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SATA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과거의 하드디스크 병렬 방식은요, 우리 27페이지 왼쪽 밑에 뭐가 있어요?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말이 있어요. 마스터 슬레이브. 병렬에서는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하드디스크 뒤편에 점퍼 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절해 줘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하드디스크 뒷면에 이 넓은 게 케이블이에요. 데이터 오고가는 케이블이고 전원을 연결하는데 여기 뒤에 핀이 있습니다. 이 핀에다가 마스터에는 어디다 꽂고 슬레이브는 어떻게 꽂아야 돼요. 이걸 안 꽂으면 두 개를 연결하는데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컴퓨터를 잘 모르면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사와서 연결조차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컴퓨터 좀 제법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많았어요. 컴퓨터를 좀 어떻게 손 좀 봐달라 그러면 별것도 아닌 거 탁탁 해주면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거 안 해요. 이건 안 하고 직렬에서는 그냥 연결만 하면 인식이 된다. 우리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했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꽂으면 바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 USB 메모리 꽂고 뭐 다른 작업 안 해도 인식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가 불편한 점이 많죠. 보세요. 첫 번째, 발열이 심하고 충격이 약하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느려. 그러니까 빠른 보조 기억 장치를 찾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SSD예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작아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SSD인데요. 길이가 좀 긴 게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메인보드 안에다가 여기를 이제 꽂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반도체에 저장이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SSD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무소음, 그 다음에 저전력, 그 다음에 소형화, 경량화, 좋은 말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고효율. 단점은 뭐다? 비싸다. 빠르고 다 좋은데 비싸. 아직까지는 비싸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보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강하다. 반도체 메모리로 저장되기 때문에 배드 섹터가 생기지 않는다. 아까 제가 하드디스크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거기에 트랙과 섹터별로 데이터 저장이 되는데 거기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반도체에 저장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USB 메모리 웬만하면 고장 안 나듯이 똑같아요.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그런 소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디스크. 광디스크는 이제 처음에 CD, DVD,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다? CD-RW,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게 나왔어요. 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CD는 용량이 700메가. 650메가, 700메가 정도 돼요. DVD는요 4.7GB.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는요 25기가에서 100기가. 그러려면 CD는 CD롬, CD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고 DVD도 DVD 드라이브, 블루레이 디스크도 블루레이 디스크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CD가 나오게 된 거는 영화를
용량이 큰 거를 저장하려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내고 싶으면 하드디스크를 비싼 거를 줄 수는 없으니까는 CD가 등장해요. CD에다 영화를 담아서 교환을 하거나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의 이제 1년 동안 유치원 생활의 성장을 이제 CD에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CD가 단점이 뭐냐면 스테레오밖에 안 돼요. 서라운드 음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DVD가 나왔어요. DVD. DVD로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런데 이것도 용량을 좀 늘리자 그래서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책에도 블루레이 디스크 나왔어요. 그렇죠? 25기가고 50기가고 100기가까지도 저장을 해요. 근데 이제 CD가 CD-ROM이니까 CD-ROM은 안에 들어있는 제작되어 있는 내용만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안에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CD 레코더, CDR이 나왔죠. CDR. 한번 공 CD를 사서 기록을 해서 쓰면 돼. 근데 공 CD 기록하다가 오류가 나면 버리고 새로 써야 되니까는 CDRW라는 매체를 사면 쓰고 지우고 해요. 우리 USB 메모리처럼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워라 그러면 지워지고 저장해라 그러면 CD에도 저장이 됩니다. DVD도 DVD 레코더가 있겠죠. 예전에 이 CD 레코더를 구경을 한번 했는데요. 1000만원 했어요. 1000만원. 그러니까 게임 회사에서 이거를 쓴대요. 게임을 개발해서 CD에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CD 레코더라는 기기에다가 이제 CD를 넣고 작업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만원이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만원, 3만원이면 사. 그만큼 저렴해진 거죠. 저도 공 CD 무진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생분들한테 배포할 자료가 있으면 USB 메모리에 담아서 제가 무료로 배포하기 불편하잖아요. 가격이 있으니까 CD를 사가지고 CD도 뭐 한 200~300원이면 사더라고. 대량으로 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드렸죠. 안 버려. CD는 왠지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안 버리게 되더라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컴퓨터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파티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파티션으로 나눌 수가 있다. 맞죠? 파티션을 나눈 뒤에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맷이라는 작업을 해요. 근데 요즘은요,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다 포맷을 해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꽂으면 돼요. 하드디스크 안에다가 파티션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1번 파티션에는 윈도우 10을 깔고 두 번째 파티션에는 리눅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파티션이 드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다가 윈도우도 설치하고 리눅스 설치하고 이건 안 돼요. 하나의 파티션에는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각 파티션 영역에 따로따로 설치가 가능하다. 하나의 파티션에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만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맞는데 세 번째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안에 파티션이 3개다 그러면 3가지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발열 소음이 적고 소형화, 경량화 그럼 뭐다? SSD. 네 번째 칩이라는 것도 있어요. 칩. 칩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어요. 칩 드라이브. 이거는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처럼 생겼는데 문제는 칩 드라이브, 디스크 드라이버를 별도로 사야 돼요. 칩 드라이브도 매체를 사야 돼요. 용량이 플로피보다 좀 많아요. 근데 망했어요, 이거요.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뭐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용량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게 용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칩 드라이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내가 칩 드라이브로 저장해서 다른 곳에 주면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쓰게 되는 거죠. 3번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로 25기가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건 뭐다? 블루레이 디스크. DVD는 4.7기가니까는요. 블루레이 디스크를 갖고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나왔어요. 이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는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나와 있고,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연관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뭐라고요? CPU가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너무 빨라. 그러다 보니까는 또한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차이도 많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빠른 장치가 느린 장치에 접근을 하려면은 뭔가 임시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캐시 메모리다 하는 거예요. 버퍼 메모리는 캐시 메모리와 같은 것이 버퍼 메모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제 입고 다니는 옷에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메모하죠. 집에 가면 그걸 옮겨 적죠. 그때 이 수첩이 바로 버퍼처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상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기억하시고요. 1번 문제 볼게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기억 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다. 맞아요.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아니에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SRAM을 사용해요. SRAM. D램보다 SRAM이 빠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2번 주기억 장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다. 가상 메모리. 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소비 전력이 작다. 휘발성입니까? 보조기억 장치처럼 USB 메모리처럼 쓰는 게 플래시 메모리인데 비휘발성이잖아요. 정보 입출력이 자유롭다. 디지털 카메라나 USB 메모리나 스마트 기기에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입출력 장치에 관한 건데요. 입출력 장치를 막 달달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역할을 보시면 돼요. 역할. 각 장치의 역할을 보시면 얘가 입력인지 출력인지, 그리고 저장 장치들은 모두 입출력이 가능하다. 뭐 픽셀이나 해상도 거기 이렇게 별표 표시한 거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써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1번 입력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키보드, 스캐너, 터치스크린 맞는데 펌웨어는 뭐예요? 펌웨어는 회로예요.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얘도 저장은 되죠. 근데 이거는 입력 장치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니터. 출력 장치 하나로 문자나 그림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다.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 최소 단위는 픽셀이고요. 픽셀이고 픽셀의 숫자를 해상도라고 한다. 그 다음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걸 나타내는 픽셀 수를 결정하는 건 뭐다? 해상도. 우리 모니터 중에 아까 그림이 잠깐 설명이 없었나 여기? 모니터의 종류에는 처음에 이제 CRT가 나왔죠? 브라운관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PDP가 나왔어요. PDP. 그 다음에 LCD가 나왔고, 그 다음에 LED. PDP 여러분들 화면 보셨어요 혹시? 지금은 생산을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찜질방 초기에는요, 휴게실에 대형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PDP였어요. PDP가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전기요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PDP로 하루에 2시간씩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뭐 100만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너무 비싸니까는 전기요금 때문에 안 쓰고, 그래서 이제 LCD하고 LED가 나온 거죠. LED는 발광소자라는 게 있습니다. 발광소자. 발광소자는요, 볼펜 촉처럼 생겼는데 앞에 불빛이 껌뻑거리는 거예요. 그 불빛이 나는 전구를 여러 개를 달아놓으면은 화면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화면은 LED 모니터를 쓰죠. 자, 메인보드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 확장 슬롯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 슬롯. 확장 슬롯이라고 해서 메인보드에 별도의 그래픽 카드나 사운드 장치 등 외부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한다. 근데 그거 보니까 i4, E-i4, 배사, PCI, AGP, PCI 익스프레스 이런 순서대로 발전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칩셋이란 말이 나와요. 칩셋. 메인보드에서도 각 장치들을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칩셋이에요. 롬바이오스. 이건 뭐냐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메인보드가 이상이 없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하드가 어떤 게 달려 있는지, CPU는 어떤 모델의 CPU가 연결되는지 이걸 점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윈도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으면 삑삑거려요. 메모리를 잘못 꽂았다든지 메모리가 없다든지 그러면 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비표음이 뭐 삑삑삑 몇 번 나느냐 이런 걸 갖고도 PC 정비사 시험에서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걸 물어볼 일은 없죠. 그 다음 이제 포트들이 나오네요. 직렬 포트가 있고, 직렬 포트보다는 우리가 뭐를 쓴다? 예전에는 병렬 포트를 썼어요. 근데 병렬이 불편하니까 빠른 직렬로 가자. 여기에서 이제 빠른 직렬로 가자. 그게 바로 뭐다? USB 방식도 사용하게 되고요. USB 방식도 사용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거 나와 있네요. 책에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PS2. PS2는요, 지금은 안 씁니다. 옛날에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구형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또 IEEE 1394라는 포트도 있습니다. 1394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캠코더, 그러니까 디지털 캠코더를 연결해서 작업할 때 쓰는 포트예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캠코더가, 제가 사용하는 디지털 캠코더는요, 테이프를 집어넣거든요. 캠코더에 테이프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해서 그걸 편집하려니까는
1394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불러와야 돼. 근데 요즘은 어때요? 디카나 캠코더들이 메모리에 저장되잖아요. 그러니까 1394 포트가 필요 없지. 메모리에서 직접 컴퓨터로 연결해 가지고 읽어드리면 편하니까. 지금은 거의 안 쓰죠.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 자,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바이오스는요, 회사가 있어요. AMI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 아미바이오스라고 하고, 이런 바이오스 회사에서 이거를 생산해서 메인보드에 붙이는데요.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 작업을 한다고 써 있어요. 포스트. 이거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예요.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윈도우가 작동이 한다는 건데, 예. 바이오스가 포스트라는 작업을 해주는데, 이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롬에 저장되어 있다. 그 펌웨어라고 한다 그랬죠? 펌웨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USB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USB는요 127개까지 연결이 확장이 가능해요. 핫 플러그인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연결할 수 있고 분리가 가능하다. USB 커넥터를 사용하는 구분하는 경우는 USB 3.0은 파란색, USB 2.0은 검정색이나 뭐 빨간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USB 3.1도 있고 USB 4.0도 있다고 합니다. USB 2.0은요, 2.0은 속도가 480MB, 480Mbps. USB 3.0은 5000Mbps. 다른 말로 말하면 5GBps가 되는 거죠. USB 3.1은 10,000. 10GBps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대부분이 USB 3.0까지 지원을 해요. 3.1을 사도 3.1을 지원을 못하니까는 못 쓰겠지. 그러니까 요즘 새로 나온 메인보드는 3.1도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편리에 의해서 구매하셔야 되겠고. 3번 문제 보세요. 애플사와 TI가 공동으로 디자인하는 파이어웨어다. 파이어웨어라고 하는데 이게 i1394다. 1394. 자, 그 다음 볼게요.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채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셀렉트 채널, 선택 채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채널은 빠른 장치 한 개를 관리한다 보시면 되고, 멀티 채널은 느린 장치 여러 개를 관리한다. 선택 채널은 영어로 선택은 셀렉트 채널이라고 하죠. 셀렉트 채널이고, 멀티는 멀티플렉스. 멀티 채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인터럽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럽트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도중에 특수한 상황이 발전해서 멈춰버려요.
중단 개입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뭐 소프트웨어에 의한 인터럽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외부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면 프린터로 전송을 하고 중간에 용의가 없고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기고 뭐고 필요 없지. 정전이 우선이니까. 그때는 외부 인터럽트를 먼저 해결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드락. 교착 상태라는 거예요. 교착 상태.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컴퓨터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이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 처리 수도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던 걸 멈춰야죠. 종이가 없는데도 계속 인쇄하면 잉크만 낭비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고 야 종이가 없어 하고 알려줘야죠. 사용자한테.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죠. 당연히 인터럽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멈췄고 인터럽트가 해결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그게 네 번째예요. 인터럽트 서브루틴이 끝나면 다시 원래 프로그램 돌아간다 하는 거죠. CPU에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에 직접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는 DMA. 자, 그 다음. 이거는 우리 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종류. 자,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은 뭐죠?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는 공짜가 아니죠. 돈 내고 사서 쓰는 게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공개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공개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하는 거.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만 무료로 사용하는 거. 어떤 게 있냐면요. 포토샵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일주일간 보름간 무료로 사용하세요 라고. 그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작동이 안 돼요. 그때는 돈 내고 사서 써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버전과 이제 베타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하면은 전문가들한테 테스트를 받아요. 전문가들에 의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쓰는 컴퓨터는 어떻다? 좋으니까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은 어때요? 게임이 제대로 안 돌 수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타 버전은 일반 사용자들에 의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게 새로 생산이 되면은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재에 대한 베타 테스터는 많이 해봤어요. 교재. 이런 교재가 처음에 출간이 되잖아요. 그럼 오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실습 문제를 따라해봤더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모집을 해서 책을 무료로 보내줘요. 그러면 오타라든지 프로그램이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해서 보내주는데요. 한컴사 예전에 행사를 갔더니 한컴 아래한글을 개발했는데 베타 테스트 왕이 있어요. 300 몇십 번을 베타 테스트를 해가지고 건의를 했대요. 그 사람 상품이요? 승용차 한 대였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더라고. 데모 버전은 뭐예요? 데모 버전?
데모 버전은 정식 버전 이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도 데모 버전이 나와서 해보면은요, 뭐 화려하게 작동되지는 않아요. 해보니까 어떻다?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정식이 나오면 그때 이제 게임을 다시 설치해서 하겠죠. 번들은 제품에 끼워 파는 거, 끼워주는 경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라면을 사면 장바구니를 준다. 그 장바구니가 이제 번들 상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그래픽 카드를 사면은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CD로 제공을 해요.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CD에 제작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번들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패치는 파스처럼 붙이는 걸 패치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주는 것들. 우리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나왔어요. 베타 버전까지 다 됐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윈도우즈도 업데이트 하잖아요. 이 업데이트 하는 게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도 패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애드웨어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 광고를 보는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고, 광고는. 트라이얼 버전은 일정 기간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판. 아까 그 뭐와 비슷하다? 데모 버전하고 약간 달라요.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하는데 체험판이에요. 체험판도 많이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책의 밑에 보시면 오픈소스라는 말이 나와요. 오픈소스. 자, 무료 버전은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다? 있는 기능만 쓰는 거지 내가 못 고쳐요. 근데 오픈소스는 뭐냐면 개발 소스를 공개를 합니다. 공개했으니까 이거를 고쳐 쓰면 되겠죠? C 언어가 그래요. C 언어. 리눅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리눅스도 오픈소스예요. C 언어로 제작을 했는데 내가 C를 잘해. 그래서 리눅스라는 소스를 받아서 내가 이거 고쳐갖고 사용해보니까 되게 좋아. 더 성능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 리눅스 재단에다 건의를 해요.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얘를 수정을 했더니 좋아지더라. 그러면 리눅스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이제 채택을 하는 거죠. 오픈소스는 그런 겁니다. 프로그램 무료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임의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 그게 뭐다? 프리예요. 무료. 그 다음에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쉐어웨어. 그리고 나서 사용해봤더니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근데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러진 않는데 우리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설치하면은요, 일정 기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하면은 제품 번호를 넣어주세요 그러죠. 그럼 제품 번호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고객들한테 평가를 수행하고자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뭐다? 베타 버전. 알파는 전문가들, 제작 회사 내에서 전문가들이 테스트할 목적으로 쓰는 게 알파 버전이고요. 베타, 그러니까 알파는 A, 베타는 B라고 보는데 알파가 먼저 하고
알파를 해서 수정한 거를 다시 배포하면 베타 버전이 되고, 베타 버전에 의해서 이제 되면은 이제 상용을 하던 무료로 제공을 해주죠.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에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패치 버전이 나와서 패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트라이얼 버전은 뭐다? 체험판.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무료로 주는 거는 번들이라고 했어요. 번들, 끼워 팔기 하는 거. 1번이 틀렸고요. 베타 버전, 데모 버전, 패치 버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이거는 이제 자료를 읽어라. 이거는 합계를 계산해라. 이거는 평균을 계산해라. 이거는 이제 결과를 출력해라. 이런 거를 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거를, 이거는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죠. 원시 프로그램. 영어로는 이제 소스라고 하죠. 이 소스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 돼요. 목적. 오브젝트.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이 되죠. 이 변환된 거를 가지고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하도록 또 변환을 또 한번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로드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뭐 타자 프로그램, 이것이 로드 모듈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주기억 장치에 불러드려야 되고요. 버그라는 말과 디버그. 버그는 오류가 발생한 거죠. 오류. 디버그는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그라 그래요. 자, 컴파일러는 어떻다? 컴파일러는 번역 과정이 느리지만 실행은 빠르다. 인터프리터는 번역 과정이 빠르지만 실행은 느리다. 그 다음에 이 컴파일러는 장점이 뭐냐면요.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돼요.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이 안 됩니다. 자, 순서를 볼까요? 1번, 원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거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링킹을 해요. 링킹이라는 게 그 로드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링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의 로딩이 되면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 과정 밑에 나와 있어요. 원시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거를 번역을 하고 목적 프로그램을 바뀌고 나면 링킹이라는 작업을 해서 로드 모듈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로딩을 하죠. 주기억 장치로 불러와서 이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한다는 건 로딩을 해야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러와야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 문제. 언어 번역 프로는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유틸리티는 뭐예요? 유틸리티는 백신이라든지 뭐 알집 뭐 이런 것처럼 압축해 주는 게 유틸리티예요. 이거는 번역 프로그램이 아니죠. 유틸리티도 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는 거겠지만. 3번, 컴파일러는 번역 속도가 느리고 인터프리터는 번역 속도가 빠르다. 네 번째가 틀렸네요.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가 빠르지만 번역 속도는 느리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언어가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절차 지향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 뭐 스몰토크, 자바라는 언어도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객체라는 게 있어서 이 객체를 어딘가에 두고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겠다. 밑에 보면 상속과 재사용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은 추상화, 캡슐화, 모듈. 모듈이라는 거 프로그램을 아까 그 뭐 세금 계산 프로그램 같은 걸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를 가지고 캡슐화를 시켜가지고 또 프로그램에서 상속도 하고 다 해요. 언제든지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워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 웹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인터넷이 웹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다? HTML. HTML 언어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면은요, 여기에다가 제가 소스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에 작성자가 이정민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모바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거를 여기다 다 코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메뉴라는 문서와 호스트라는 문서 두 가지가 돌아가는데 이 두 가지 문서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도 들어가 있어요. 시간.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제 프로그램에 보면은 여기 상단에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이렇게 날짜가 뜨거든요. 이게 여기 코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 시간은 날짜 이런 게 나오고요. 시간은 여기 안 보이네. 날짜만 나오게 해놨네. 그래서 제가 88년도 11월 11일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13,401번째 날짜래요. 오늘 날짜가. 제가 2029년 12월 6일까지만 강의하겠다. 15,000일 될 때까지만 강의하겠다고 해서 써놨는데 건강이 허락되면 더 해야죠. 이게 HTML 코드예요. HTML 코드. 이런 코드를 수작업으로 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붉은색, 어떤 건 파란색, 어떤 건 녹색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모장에서도 작성은 가능한데 메모장에서는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HTML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HTML도 있는데 VRML이라는 거 있어요. VRML. VRML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상적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VRML. 그 다음에 CGI라는 말도 나와요. CGI.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프로그램에 제 홈페이지 가면은 여기 공지사항이라고 이렇게 창이 하나 별도로 떠요. 그 다음에 공부방, 현재 강좌 공부방에도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무료로 받아서 제가 여기다 연결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게시판 같은 거, 게시판 같은 거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공지사항에 우리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오전반에 제가 여기에 업로드가 이거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워버릴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 학습 자료 아까 여러분한테 나눠드린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학습 자료 여기다 올려드릴 건데 제가 미리 받아놨어요.
자료 받아놓은 게 있어서 실기 자료에 들어가면은 채점 프로그램이라든지 실기 들어간 작업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불러와서 연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제가 올려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CGI라는 걸 이용해서 서버와 서버 연결이 돼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되는데, 제가 CGI 개발하는 건 공부를 안 했어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펄이라는 언어도 있어요. 펄. CGI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널리 이용이 된대요. 인터프리터 언어래요. 펄.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언어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 페이지 넘기시면은요, 많이 들어보죠. 자바. 자바라는 언어를 개발을 할 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자바라는 섬에 가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설이 있고요.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자바 커피를 많이 마셨대요. 그래서 자바라는 설이 있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바는요, 내가 개발을 해서 작업을 하면은요, 슈퍼컴퓨터도 사용하고 PC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요.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하게 다 작동이 됩니다.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자바가 어려우니까 우리 HTML 하나에서 자바라고 하는 기능을 불러와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자바스크립트라 그래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ASP, PHP라는 것도 있다더라. JSP도 자바를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이런 게 있다더라. 근데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HTML인데요. 많이 쓰는 언어예요. 근데 이 HTML이 처음에는 HTML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기능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HTML5라는 거로 바뀌었다 그래요. 우리 책에도 보면 HTML5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학습자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 있는 데 가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거를 복습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링크를 걸어서 불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홈페이지 안에서 동영상이 직접 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HTML5로 만드니까는 웹상에서도 영상을 바로 보여주더라 이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들도 과거에는 이미지가 보였어요. 지금도 보이지만. 근데 영상은 여기서 안 보였거든요. 영상을 부르려면은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이래야 불편함이 있었는데, HTML을 만드는 국제단체에서 HTML5라는 거로 코딩을 하면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영상도 재생이 된다라고 하는 규격을 새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이 HTML5다. 현재는 HTML4를 씁니다. 현재는 HTML4를 쓰는데 4라고 표기를 안 하고 그냥 HTML이라고만 표기를 하고, 발전된 건 HTML5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문제를 볼게요 좀.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언어가 아닌 것은 했는데, 코볼이라는 언어는 아니에요. 코볼은 2세대 때 나온 건데요. 사무용 언어로 만들어진 거라서 객체지향은 아니다. 그 다음에 HTML 단점을 보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적, 다이나믹한 HTML을 만든다. DHTML. 그 D가 다이나믹입니다. 예. W3C. W3C가 뭐냐면
홈페이지 언어를 만드는 국제 표준 기구가 CC예요. 그래서 CC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표준 언어를 만든 게 HTML5다. 그 다음 PC 유지와 보수를 좀 볼게요. 우리 책에 보니까 UPS라는 말 나와 있어요. UPS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UPS라든지 그 다음에 뭐 AVR 이런 장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CVCF라는 장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업그레이드도 있지만요, 다운그레이드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다운그레이드 있어요. 근데 다운그레이드 잘 안 하죠. 업그레이드를 주로 하죠. 이런 거죠. 하드디스크를 500GB에서 1TB로 업그레이드 바꿀 수 있죠. 용량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하고, 예전에 윈도우 8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되게 불안정했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7을 쓰다가 윈도우 8 쓰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윈도우 7로 다시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 있습니다. CPU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하드디스크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합니다. 아래 한 걸 2002에서 2004로 바꿨다. 이거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는요, 보시면 되고. 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작업해야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프린터가 안 돼요. 그래요. 어제는 잘 됐대. 그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위치를 바꿨대요. 옮겼대. 책상을 옮겼는데 멀티탭에 꽂혀 있으니까 그렇대. 멀티탭이 켜져 있어야 되니 꺼져 있대. 전화를 끄고 옮겼는데 멀티탭을 키면 프린터가 켜질 텐데 멀티탭을 꺼놨으니 안 켜지죠. 그런 사소한, 잘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곳, 습기가 많으면 안 돼요. 통풍이 잘 되는 곳, 먼지 발생이 적은 곳에 컴퓨터를 설치해라 이거죠. 컴퓨터 본체는요, 외부로부터 공기를 받아들여서 안에서 열을 식히고 밖으로 내뿜습니다. 근데 먼지가 많은 곳에 컴퓨터를 설치하면 먼지가 본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시스템 백업을 자주 사용하면 바이러스 감염성이 높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세 번째 보기가 전혀 이상한 말을 해놨어요. 2번, 갑작스러운 정전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해준 장치가 뭐다? UPS.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것에 해당하는 것. 하드디스크 용량이 커지면 좋던데 메모리의 접근 속도는 어때요? 숫자가 커지면 느려진다는 거예요. 메모리의 접근 속도는 숫자가 작아져야만이 빨라지는 거죠. 좋은 거죠. 클럭 스피드라든지 이런 거는 숫자가 커지면 좋은 거지만 메모리는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디스크 검사 해보셨습니까? 자, 제가 컴퓨터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컴퓨터에 여기 있는 거는 자체 하드디스크, 요거는 제가 지금 외장하드를 꽂아놨는데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하면 안 되겠죠. 포맷하면 다 지워지니까 안 되고. 속성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떠 있어요. 2TB짜리인데 많이 사용을 했네요. 이때 디스크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 디스크 정리. 임시 공간들이 있거든. 인터넷상에서 이것저것 구경한 것들이 있어요. 휴지통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면은요. 지금은 정리할 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0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불필요한 거 있으면 다 검사를 해서 처리도 해줍니다. 도구도 있어요. 도구. 여기 있네. 조각모음. 조각모음을 해주는데 외장하드는 굳이 조각모음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해준다? C 드라이브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니까 이거는 조각모음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조각모음을 할 게 있나 좀 볼까요? 제 지금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디스크 정리할 게 한번 있나 볼게요.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한 지금 이렇게 이 안에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121메가나인데 얘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불필요한 것들을 싹 지워지고요. 도구에 가서 조각모음을 실행하면은 조각모음이 정리가 되겠죠. 조각모음 하는 동안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모음 할 동안은 뭐다? 안 쓰는 게 좋지. 컴퓨터를 멈춰놔야지. 자, 조각모음 최적화를 누르면 안에서 조각모음을 합니다. 최적화. 여기를 검사를 합니다. 제 외장하드는 조각난 게 없대요. 아, 제가 쓰는 외장하드, 하드디스크가 SSD네, SSD. SSD는 조각모음 실행할 필요 없다 그랬죠? 하드디스크는 조각모음을 하지만 SSD는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네. 닫으면 되고요. 이거 오류 검사도 있어요. 오류 검사.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뭐 안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디스크 검사는 뭐다? 물리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는지 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수정해 주는 게 디스크 검사예요. 그러나 CD-ROM 드라이브는 안 돼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남의 거를 사용하는 거니까 디스크 검사를 못하지. 남의 거니까는.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중간에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용 중에는 하지 말자 하는 거죠. 포맷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져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을 허물면 안에 있는 사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디스크 포맷을 하면 안에 있는 내용이 새로 싹 정리가 된다. 파티션을 제거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적화. 윈도우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최적화 기능. 아까 그 디스크 조각모음이나 디스크 정리 같은 게 최적화 기능이에요. 디스크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요. 어떤 게 불필요한 공간일까요? 디스크 정리를 하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휴지통. 그 다음에 임시 파일.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드디스크 내에다가 뭘 풀어놓거나 설치를 해요. 그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임시 파일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김장을 한다 그러면 김치통에다 직접 김장하는 게 아니라 김장할 수 있게끔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 김장을 하잖아요. 그 김치가 다 완성이 되면 김치통에다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치를 담고자 했던 그 공간들은 뭐예요? 치워야죠. 그대로 두면 거기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임시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파일.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서 유튜브를 봤어.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컴퓨터 안에 남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가서 뭐를 봤어. 여러분이 쿠팡에 가서 물건을 구경해서 쇼핑할 물건을 구경하고 나면 그 봤던 품목이나 그림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물건 또 안 본단 말이야. 매번 새로운 물건을 쇼핑한다고. 그러면 그 자료들이 계속해서 남잖아요. 남으면 어떻게 돼? 그게 지저분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임시 인터넷 파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워야죠. 그 다음에 조각 모음은 뭐다? 조각 모음은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연속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SSD 장치는요, 조각 모음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드디스크는 어때요? 하드디스크 장치는 수작업으로 처리한다. 내가 직접 명령을 걸어서 해줘야 돼요. CD롬 드라이브나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건 안 돼요. 조각 모음이나 이런 건 안 되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압축 파일한 거를 또 압축하면 압축이 계속 돼요? 안 돼요. 압축을 한 번 하면 그걸 끝이에요. 두 번 다시 압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스크 포맷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모두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트랙 및 섹터를 초기화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포맷을 하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포맷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포맷과 빠른 포맷이 있는데 빠른 포맷을 해야 금방 포맷이 돼요. 일반 포맷을 하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에처럼 문자 파일, 영상 파일, 데이터 파일들을 관리하는 기능이 아니죠. 포맷하면 다 지워지니까 안 되고요. 두 번째, 디스크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지 휴통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지워지는데 글꼴은 사용자가 설치한 거예요. 이거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 정리를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가 틀린 말이고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한 단편화 제거 작업을 하면은 빨라지죠. 이게 조각모음 실행이에요. 조각모음 실행. 최적화를 해주면 빨라진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인터넷. 우리 인터넷에 IPv4 이거에 관한 얘기는 했었어요. 인터넷 주소는 고유한 주소다 그랬어요. 고유 주소. 인터넷 주소는 고유하다. 동일한 주소가 두 개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IPv4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IPv4는 32비트다. 32비트. 그래서 중요한 거는 10진수로 내 영역으로 점으로 구분한다. 마침표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도 주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IPv6이 나왔는데 이거는 128비트라고 써있죠. 16진수로 되어 있고요. 16진수로 8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IPv4 10진수, IPv6은 16진수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IPv6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라는 게 있다. 멀티캐스트,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메인. 여러분 도메인은 다 알 거예요. 도메인이란 말은요, 내 영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내 땅 이런 거. 도메인은요, 숫자로 IP로 접근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영문으로 만들었어요. 영문이나 숫자로 표기해요. 영문이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저도 제 홈페이지 도메인은 영어로 되어 있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가 영문으로 된 도메인을 찾아서 IP로 다 찾아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내 도메인은 KRNIC이라는 곳에서 관리한다.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도메인을 내가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은요, 도메인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많이 쓰는 데가 닷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닷홈. 여기 가면은 도메인을 우리가 여기다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훈장이라는 도메인을 쓰고 싶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있어요. 닷컴을 쓰려면 1년에 16,000원을 내고요. co.kr은 1년에 13,500원이래요. 여기서 이제 도메인을 검색을 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장이라는 도메인을 내가 검색을 해보면 훈장.com은 누가 쓰고 있대요. 훈장.com은 쓰고 있고요. 훈장.co.kr도 제가 쓰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훈장.net은 쓸 수 있대요. 1년에 24,640원. 난 5년을 쓰겠다. 얘를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면 이 홈페이지는, 이 도메인은 내가 쓰는 거예요. P.kr은 개인이 쓰는 거죠. 개인이 쓰는 거라서 좀 저렴하네요. N이는 네트워크 회사. 그러니까 NET라는 국제 도메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도메인 회사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I love you라는 도메인을 한번 써보고 싶다. I love you라는 iloveyou.co.kr을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도메인을 여러분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도메인을 검색하는 거예요. 난 love라는 도메인을 쓰고 싶다. www.love.com 뭐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러면 love.com 쓸 수 있대요. love.co.kr도 쓸 수 있대요. 아, 등록 불가라고 돼 있네. 등록 가능한 게 아니라 등록 불가. 누가 쓰고 있나 볼까요? 정보를 보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 정보가 떠요. 러브는 못 쓰니까 my love라고 쓰면 어떻겠냐라고 이런 식으로 또 알려줘요. 근데 이것도 누가 쓰고 있네. 쓰고 있는 걸 뭐하러 알려줘? 러브 비지는 co.kr 쓸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도메인도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com은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com을 도메인을 신청해서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만료기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쓸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네. love.co.kr은 세진건지라는 곳에서 쓰고 있대요. 이렇게 쓰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정보가 떠요. 그럼 이 회사에다 전화를 걸어서 그 도메인 나한테 좀 파시면 안 돼요? 언제 끝납니까? 올해 연말에 끝나면 내가 좀 씁시다. 내가 윗돈을 드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메인을 미리 만들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한다 그러면 AB라는 회사를 쓸 거란 말이야. 대표적인 게 휴렛이라는 회사하고 패커드라는 회사가 휴렛 합쳐서 휴렛 패커드가 된 것처럼 그런 도메인을 미리 선점을 해놨다가 내가 쓰고 있으니까 연락이 와. 나한테 파시오. 그 윗돈을 받고 이제 팔고 그랬었는데요. 불법이랍니다. 이제는 안 된대요. URL. URL은 뭐예요, 여러분들? URL은요. www.뭐뭐뭐.co.kr에 있는 이 안에 뭐 데이터 룸에 있는 뭐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연결해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도메인 URL이라 그러죠. URL. 제 홈페이지에 공방의 원래 URL은요. 길어요. 이게 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에 있는 URL이에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돼서 앞에는 뭐가 붙냐? http //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http s가 있고요. www.naver.com 이게 있고요. http www.훈장.co.kr https는요 안전하다는 뜻이래요. 안전하다는 뜻. s가 들어있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 접속하면은요 여기 이렇게 떠요. 주의 요망. 이건 https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S를 받으려면요 검증을 받아고 검증 요청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S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써야 돼요. 기업들은 써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S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요항 이런 게 없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S가 들어있어요. 문제를 보면 IPv6에 관한 설명이다. IPV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개발되었다. 맞는 말이죠? 64비트가 아니라 뭐다? 128비트다. 호환성이 낮다? 아니, 호환성이 잘 되죠. 그리고 전송 속도가 느린 건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도메인 네임에 관한 설명이다.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 숫자 형태로 표현한 게 아니라 글자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도메인을 보시면은 www. whitehouse.gov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co.kr kr은 코리아죠. 퀵돔이라는 말은요. 뭐뭐.kr 짧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www.뭐뭐.kr 그러니까 co라는 말이나 이런 말 빼고 그냥 빠르게 사용한다고 해서 퀵 도메인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러나 이건 가능해요. 예를 들면 www.data.go.kr www.data.go.jp 이건 일본 거고요. 이건 우리나라 건데 이게 데이터라는 사이트는 어디냐면 국가기관 거예요. 그 나라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data.go.kr을 들어가면은요.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 그래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그 앱 개발하시는 분들은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관공서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게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걸 찾아가지고 사용을 해요. 10만 건 이상이 검색됐다고 나와 있어요. 뭐 날씨라든지 날씨 정보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앱을 개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앱 개발하는 그런 대회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데이터는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데이터가 아까 K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JP로 바꾸면 일본 데이터가 나오나? 일본 데이터 거예요. 일본. 이것도 번역하면 우리말로 나오겠죠. 일본 데이터입니다. 일본 데이터. 뭐 미국 것도 볼 수 있고 영국 것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는 도메인이 나라가 다르니까 도메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도메인은요 대문자로 써도 돼요. 그러나 이게 슬래시가 들어가면 이후로부터는 대소문자로 구분합니다. 더블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소문자 구별 없이 들어갑니다. 예. 3번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관한 접근 방법, 존재 위치, 자료 파일명의 요소를 표시하는 건 뭐다? URL. 자, 어려운 것들이 나왔어요. 인터넷 프로토콜이 되게 많아요. TCP, IP라는 게 있는데요. TCP도 다르고 IP도 다릅니다. 인터넷상에 연결된 다른 종류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표준이 있어야죠. 표준. 프로토콜은요. 이거는 통신규약이에요. 통신규약. 규칙과 약속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TCP도 프로토콜이고 IP도 프로토콜이고요. 우리가 홈페이지 쓸 때 앞에 HTTP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프로토콜이에요. 35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프로토콜 종류가 되게 많아요. HTTP, UDP, 뭐 ARP 뭐 되게 많습니다. ICMP라는 것도 있어요. 프로토콜의 종류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ICMP하고 SNMP가 별표가 찍혀 있는 걸 봐서는 좀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신 속도는 BPS는 초당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하느냐고 CPS는 몇 글자를 전송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1CPS는 8bps죠. 1CPS는 8bps예요. 8bps. 한 글자가 8비트니까는요. 그 다음에 보라는 말도 나와요. 보. PAUD인가요? 예. 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보라는 말은 뭐냐면은 초당 일어나는 신호 변환 속도예요. 1초에 몇 번의 신호를 바꿔주느냐 하는 거죠. BPS 속도와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문제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 웹페이지에서 브라우저 사이에서 문서를 전송하는 것은 HTTP. ISP 업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ISP 업체가? 여러분 되게 인터넷 설치하셨잖아요. 그럼 인터넷 통신 회선을 여러분 가정에 연결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를 ISP 업체라 그래요. 통신 회선을 연결해주는 회사가 ISP 업체인데 이때 IP 주소를 우리 가정에 다 보내줬거든요. 모뎀 들어와 있잖아요. 모뎀. 여러분 모뎀이 뭐예요? 모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뎀은요 모듈레이터 앤드 디모듈레이터예요. 이거는요 변복조 장치라고 하죠. 변복조 장치. 변조는 뭐냐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복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인터넷에 관한 설명도 적절하지 않은 거. URL은 인터넷상에 있는 각종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이다. 맞고.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을 하는 상업용 네트워크는 인터닉에서 운영한다. 인터닉. 국제 인터넷 정보센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com, net, org는 상위 도메인을 유지 관리하는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ICANN이라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닉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KR닉을 씁니다. KR닉. www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해주는 서비스다. 이건 맞고요. 예. OSI 참조 모델. 이거 어려운 건데 제가 좀 정리해드릴게요. OSI 참조 모델.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에요. OSI란 말이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란 뜻이에요. 여기 7계층이 있어요. 7계층. 물, 대, 내, 전, 세, 표, 응.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7개 계층. 앞에 물, 대, 내, 전세, 표현. 저는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영어로는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책의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죠.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참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ISO에서 규정을 했어요.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예요. 국제 표준화 기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KS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 표준을 ISO라는 것에서 지정을 합니다. 7계층 물, 대, 내, 전세, 표용 앞글자만 이제 뭐 전화기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전화선이 연결돼서 음성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럼 표현계는 뭐를 한다? 서로 대화를 나누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규정이 있어야 돼. 규정. 그게 프로토콜 계층이라는 거죠. 프로토콜 7계층 7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7가지가 나오니까 암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올지 참 난감한 거예요. 보죠 뭐. 1번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었다. OSI 7계층이다. 웹브라우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웹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엣지 브라우저 이런 게 브라우저예요. 그렇죠?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한다. 과거에는요.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됐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유튜브가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플러그인을 별도로 설치했다 그랬는데 요즘 HTML이 5 버전을 쓰기 때문에 상관없이 요즘은 돼요. 그러나 예전에는 안 될 수도 있었다 이거죠. 전자우편도 발송할 수 있고 문서 편집도 가능하고 엣지, 크롬, 웨일,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금 안 써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MSI에서 지금 차단시켰어요. 오페라, 파이어폭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것은 초기에 썼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려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죠. 그럼 그 정보가 컴퓨터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런 정보를 우린 쿠키 정보라고 해요. 쿠키. 이런 쿠키가 남아있으니까 이 쿠키를 빼내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내 아이디 패스워드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끝에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를 눌러가지고요. 여기 시크릿 창이라는 게 시크릿 창. 얘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시커먼 창이 떠요. 이 상태에서 로그인하면 쿠키 정보가 안 남는데요. 방문 기록도 안 남고요. 쿠키 정보도 남지가 않는데요. 근데 잘 안 써요. 왜? 화면이 시커매가지고. 여기에 구글로 접속하면 구글이 떠요. 구글에서는 이게 칼라니까 칼라는 떠요. 이렇게 뜨는데 초기 화면 자체가 좀 시커멓다 보니까 얘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이런 시크릿 모드나 안전 모드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걸 쓰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돼요. 쿠키 정보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보 검색 어떻게 합니까? 정보 검색하면 필요한 글자를 우리가 검색을 했죠. 네이버에 가서 뭘 검색하면 뜨잖아요. 그게 키워드형 검색이에요. 근데 예전에 야후라는 데 가면은요. 주제별 검색이 있었어요. 주제별 검색. 그래서 어느 학교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교육을 찾고, 교육에 가서 교육기관을 찾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있으면 고등학교를 찾고, 그러면 그 어느 고등학교를 검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주제별 검색을 하는데, 카테고리별로 검색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검색을 해야 되는데 쇼핑몰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고등학교 검색은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전에 검색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주제별 검색이냐 키워드 검색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주제별 검색이 거의 없어요. 다 키워드로 찾으면 다 나오지. 자, 메타 검색이라는 걸 볼게요. 메타. 여러분 검색을 할 때는 특정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해요. 네이버면 네이버, 구글이면 구글, 다음이면 다음이라는 검색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구글 검색 내용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해서 검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구글에서 저를 검색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요 밑에 보면 밑에 1, 2, 3, 4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10단계로 가서 보면 여기 또 단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글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해 놓은 내용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필요할 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것은 그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검색해서 보관을 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한 거 검색을 하면 이미 보관했던 내용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보여주잖아요. 뭐 몇십만 건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몇십만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야 컴퓨터가 바쁘겠다. 필요한 걸 검색을 하면 그때 이거를 다 일일이 검색하려고 그러면 어느 천년세월에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아니에요. 이미 제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다 등록해 놓은 거예요. 훈장이라니까 무공 훈장도 나오네. 훈장이란 글자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에 뜨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든 다음이든 여러분이 등록을 하든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각 검색 사이트에서 알아서 다 검색을 해서 보관해 둔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메타 검색은 뭐냐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구글 게 안 나오죠. 구글은 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지 않습니까? 웹브라우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구글은 기업이에요. 구글은 기업이에요. 검색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지 크롬. 구글에서 사용해주는 크롬이 브라우저지 구글 자체는 브라우저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는 거 이걸 쿠키 정보라고 해서 쿠키. 즐겨찾기는 아니에요. 3번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꺼번에 여러 개 정보를 찾아주는 거는 메타 검색.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보세요. 인터넷 서비스 되게 많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월드와이드 웹 더블 전자우편 다 아시잖아요. 텔넷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부산에 있는 서버를 내가 사용하고 싶어. 남의 컴퓨터 접속을 해서 원격에 있는 컴퓨터를 접속할 때 쓰는 게 텔넷이에요. FTP는요. 자료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전자우편에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전자우편은 원래 글자를 주고받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파일도 주고받잖아요. 이 전자우편에 FTP라는 서비스가 기능이 합쳐진 거예요. 원래는 FTP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우편을 보낼 때 FTP로 가서 자료를 받아가세요 라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전자우편에 FTP가 같이 들어간 거지. 유즈넷은 뭐냐면요. 카페 같은 거, 카페. 동아리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IRC는 채팅.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는 거 웨이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도 있어요. 머드, MUD, 머드 게임도 있어요. 그 머드도 인터넷 서비스죠. 아키, 고퍼라는 것도 있어요. 검색하는 거는 아키. 메뉴 선택 방식으로 검색하는 거는 고퍼. 뭐 베로니카라는 말도 있어요. FTP 많이 나오고요. IRC는 채팅이니까 우리가 어렵지는 않아요. 1번 서비스 옳지 않은 것. 세 번째 USB는 저장 장치잖아요. 이거는 서비스 인터넷이 아니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거, 채팅하는 건 뭐다? IRC. 세 번째 IRC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유즈넷인데 IRC가 그렇게 써 있었네요. 전자우편도 볼게요. 여러분 전자우편을 사용하려면 보내는 기능이 있죠. 받는 기능이 있잖아요. 내가 전자우편을 보낼 때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내 우편물을 우체국에 가져가서 지역별로 분류해서 그 지역으로 보내주면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보내주기도 하고 또 저한테 제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자우편에서는요. SMTP라는 서버가 보내는 역할을 해주고요. 받는 거는 POP 서버, 팝서버가 받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건 MIM이에요. MIM이. IMAP 방식은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POP 서버는 뭐다? 전자우편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SMTP는 뭐다?
SMTP가 전송할 때 쓰는 거고 POP가 받는 기능이에요. 프로토콜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우편을 상대편한테 보내면 SMTP 프로토콜에 의해서 전자우편이 상대편한테 가고, 그렇게 나한테 도착한 전자우편을 내가 받아보게끔 해주는 게 POP 프로토콜이에요. 자, 답장, 전달, 첨부, 통보, 동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동보는 뭐냐면 여러 사람한테 같이 보내는 거. 우리 문자도 동보 전송이라 그래서 100명한테 동시에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팸 메일 들어보셨죠? 스팸. 우리 교재에 불건전 메일이라고 있어요. 옵트인 메일, OPT인 메일이라고 있죠? 사전에 허가를 받고 보내는 광고성 이메일은 뭐예요? 제목에다가 광고라고 써야 돼. 그럼 불법이 아닌데, 뭐 선물 받아가세요 하고 내용을 봤더니 광고야. 그러면 스팸 처리하면 되죠. 스팸 메일과 폭탄 메일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문제까지만 볼게요. 1번 전자우편에 한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8비트와 8비트 유니코드는 몇 비트예요? 유니코드 16비트잖아요. 전자우편은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전송한다. 그 다음에 POP3 프로토콜은 뭐다? 전송하는 거죠. 전송하는 거. 정정. 수신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실수를 안 했죠. 죄송합니다. POP3 프로토콜은 수신용, SMTP는 전송.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는 MIME. 스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수신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스팸 메일은 광고성 전자우편인데 앞에 광고라고 쓰면 이상이 없는데,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은요 재미나게 광고지만 득이 되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광고라고 쓰면 안 보니까는 광고를 안 쓰면 불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광고지만 하고 저렇게 제목을 좀 교묘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스팸 처리하면 돼요. 스팸 처리를 하면 우리 통신회사에서 스팸으로 많이 오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는데 제한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